사람이 모이는 곳엔 언제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좋은 쪽이거나 나쁜 쪽 모두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아주 불시에 무방비 상태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이날 기억이 평생 남을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목격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언론의 관심도 이어지다 보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목격자라는 사람 뒤에는 이런 부작용도 따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감수하고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알려질 수 있었고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공개되기도 합니다. 이번 이야기도 목격자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평생 알려지지 못했을 거예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건이 왜 이러는지 밝히기 위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르웨이 베르겐 근교에 위치한 울리켄 산의 북쪽 언덕을 지나던 남성과 두 딸이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면서 시작되는데요. 발견 장소는 이스다렌 계곡이나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여성이 술에 취해 누워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곧 날이 어두워지고 위험해 보여서 깨우려고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나체 상태로 몸 일부가 불에 타 있는 시신이었던 거죠. 놀란 남자와 딸들은 시내로 내려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과 법의학자가 현장에 도착해 보니 이렇게 황당한 사건은 처음 본다는 반응이었어요. 죽은 여성 주변에는 수면제 12알과 도시락, 술병, 휘발유 냄새가 나는 플라스틱병 2개, 이름이 새겨진 오래된 은색 숟가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불에 타다 남은 여권도 발견됐어요. 그럼 이제 시신을 수습하고 소지품과 여권을 조사해 신원을 밝힌 뒤 이 여성이 어떻게 사망한 것이고 타살이라면 범인을 추적하면 되겠죠. 자, 법의학자가 시신을 부검해 보니 이스다렌 계곡에서 발견된 여인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엔 연기를 피운 흔적이 없었거든요. 야외기도 하니까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이대로면 아마 이 여성은 다른 장소에서 중독이 돼 사망했고 이 계곡에 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도중에 이 여성의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50알 정도를 먹어야 나오는 수치였는데 현장에 떨어져 있던 수면제 12알이 있었죠. 같은 성분의 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리해보면 누군가 이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정신을 잃게 했고 주변에 불을 피워 이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킨 다음 현장을 정리하고 도망쳤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현장만 가지고는 예측이 좀 불가능한 사건인 것 같아요. 시신은 목에 생긴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지문이 모두 지워져 있었어요. 지문이 훼손됐으니까 신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아 상태를 통해 조회해 보려고 했는데 남미에서 치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 살고 이름이 뭔지는 또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여권이 발견됐었죠. 이걸로 찾으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발견된 여권은요 8개였어요. 모두 신분이 다른 여권이었습니다. 불에 타기도 했고 어렵게 신원을 조회했는데 모두 가짜로 밝혀졌어요. 이것들이. 여기서 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은 여성은 옷이 벗겨진 채 발견됐지만 주변엔 옷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옷들이요 상표가 전부 뜯어져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모두 어느 회사에서 만든 것인지 알 수 없도록 로고나 이름들이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 여성을 살해한 범인이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죠. 수사가 어려워진 경찰은 수사팀을 들렸어요. 어떻게든 이 여성의 신원을 밝혀내려고 했습니다. 자, 시신이 발견된 지 3일 뒤인 1970년 12월 2일 결국 경찰은
베르겐 기차역 내에 있던 화물 보관소에서 여행 가방 2개를 찾아냈고 이 안에 들어있던 선글라스에서 사망한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을 찾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 발생하는데요. 가방을 열어보니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모두 일반인들이라면 소지하기 어려운 물건들이었어요. 물건들의 상태가 아주 수상했던 겁니다. 가방 속에 들어있던 것들은 냉전 시대에 서독에서 쓰던 독일의 화폐 500마르크와 노르웨이의 130크로네였고 상표가 제거된 옷과 처방한 의사의 이름과 날짜까지 지워진 연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빗, 그리고 시신 옆에 있던 것 같은 상태의 은수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특이한 모양의 드레스와 가발, 안경도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들을 종합해보면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하는 직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죠. 메모장도 하나 발견됐거든요. 이게 가장 문제였어요. 문장들이 전부 암호로 적혀 있던 겁니다. 해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동안 다녔던 여행지로 보이는 목록이라고 추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방에서 어느 이탈리아 사진작가가 만든 엽서 하나가 나왔는데 경찰은 해당 작가를 수소문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엽서를 보여주면서 사망한 여성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사진 작가가 하는 말이 이 여성을 노르웨이 로엔에 위치한 알렉산드라 호텔에서 만났고 저녁 식사도 같이 했었답니다. 이때 자기를 소개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6개월 전에 이사 온 것이라고 이야기했대요. 사진작가를 찾아서 정보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 여성을 본 적이 있다는 목격자들의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스다렌 계곡에서 발견된 여성은 평소 가발을 착용했고 프랑스, 독일어, 네덜란드어, 영어 등 다국어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베르겐 시내 호텔 몇 곳을 간 적이 있었고요. 계속 핑계를 대면서 여러 번 방을 바꿨다고 합니다. 근무하고 있던 호텔 직원에게는 자신을 여행 중인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었고 가구 수집가라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투숙 기간 동안 우유나 오트밀을 자주 주문했었다고 하는데 다른 목격자는 우연히 이 여성과 어느 남성이 베르겐 호텔에서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됐는데 여성이 하는 말은 독일어였답니다. 곧 돌아온다는 말을 들었다고 제보했어요. 그리고 이스다렌 계곡에서 발견되기 전 확인된 마지막 행적은 호르다 헤이멘 호텔로 밝혀졌습니다. 여성은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이 호텔 407호에서 지냈고요. 호텔 직원은 여성의 키가 164 정도의 아주 아름다운 얼굴이었고 특히 눈이 작고 엉덩이가 큰 30, 40대 정도의 여성으로 보였다는 진술도 했어요. 이 호텔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는 여성이 사우스 스테이트라는 노르웨이산 담배를 피웠고 23일에 호텔 밖을 나갔는데 현금으로 계산하면서 택시를 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11월 23일 오전까지의 행적은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시신으로 발견된 건 29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6일 사이에 여성이 뭘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수사가 이렇게 또 막힙니다. 결국 경찰은 인터폴의 협조를 얻었어요. 그렇게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까지 모두 수색해 봤는데 여성의 신원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얼마 없는 단서를 가지고 사망 전 행적을 계속 추측해 봤어요. 아마 사망하기 전에 이스다렌 골짜기에 와 있던 거였을 거라 판단했는데 이 지역에 사는 남성이 죽은 여성의 몽타주를 보고 경찰서를 찾아오면서 새로운 제보를 했던 거죠. 제보자는 여성이 발견되기 5일 전인 11월 24일에 친구와 언덕을 지나가다가 이스다렌 계곡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외국인 남성 2명과 같이 서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합니다. 여성의 차림은 산과 어울리지 않는 드레스 형태였대요. 그리고 겁에 질린 표정이었는데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나라의 말이었고 같이 있던 일행이 무섭다는 신호를 보내는 바람에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보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쳤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외에도 여성을 봤다는 사람들의 진술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원을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없었고요. 결국 노르웨이 경찰은 이스다렌 계곡에서 발견된 여성의 정체를 밝혀내는 데 실패합니다.
이렇게 사건은 베르겐의 경찰 몇 명이 작게 장례식을 치러주면서 끝나게 됐어요. 묘비엔 이름도 적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 장소인 이스다렌의 여인으로만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자의 신원을 끝내 밝혀내지 못했고요.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 여성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8개나 되는 가짜 여권이 발견됐어요. 그럼 그만큼의 가명을 사용해 왔을 겁니다. 여행 가방 안에서 발견된 소지품들은 신원을 감추기 위한 좀 변장용 도구들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 여성이 그러면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변장 상태라면 단순히 공연을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자니 소지품들의 상태가 평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라면 물건에 이런 상표나 제조일자를 굳이 지으면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가짜 신분을 여러 개 만들었고 변장을 수시로 할 만한 사람이라면 자기 정체를 반드시 숨겨야 되는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계곡에서 사망한 여성은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가 냉전 시대였다는 점에서 적국의 스파이 아니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범죄 조직원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1970년대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던 냉전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 노르웨이는 서방 연합국이었어요. 이에 대립하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서 서방 국가에 첩보원을 보내는 일이 자주 있던 것을 고려하면 이스다렌 계곡에서 사망한 여성도 소비에트 소속의 스파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노르웨이 국방부에서 기밀 해제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사건이 일어나던 때에 노르웨이에서 실시한 펭귄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 미사일 실험에 관한 최고 기밀 서신을 비밀리에 주고받았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증거로 지역 어부가 이스다렌의 여인이 발견된 베르겐과 160km 떨어진 스타방에르라는 곳에서 어느 여성이 군사 훈련을 몰래 관찰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봤다는 거죠. 사건이 일어나던 때가 냉전 시대라는 것과 위조 여권이 8개였고 수상적인 어떤 변장용 도구들의 암호도 적혀있는 메모장이 있었고요. 군사훈련까지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역시 첩보원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되죠. 첩보원들은 활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신원 정보나 관련 기록이 전부 말소된다고 이야기가 들려오죠. 어느 나라에서도 이스다렌의 여인에 관한 신원 정보가 없는 것을 보면 결국 냉전 시대에 적국에서 활동하던 첩보원일 것이라는 가설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만약에 이스다렌의 여인이 적국에서 온 첩보원이라면, 사실이라면 이 여성이 사용하던 여러 나라의 언어 중에 독일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볼 때 동독 출신일 확률도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스다렌의 여인이 사망한 것은 정체가 들통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온 또 다른 스파이에 의해 타살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노르웨이 수사국에서는 이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여성의 혈액에서 검출된 수면제 50알이 결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고 이 수면제는 다 녹지 않은 상태에서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수면제가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은 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이만큼의 수면제를 삼킨 이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는 주된 근거인데요. 결국 수사 결과는 자살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 아직까지 신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살인 사건이라면 용의자도 특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 미제 사건으로만 남아져 있죠. 반대로 타살이라는 의견도 설득력이 조금은 있어요. 1970년 11월 24일에 이 여성이 낯선 남성 2명과 같이 있었고 겁에 질린 표정을 했다는 등산객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범죄 조직의 일원이나 스파이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계곡의 이 여성이 임무에 어떤 임무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실패하면서 그 대가로 죽음을 강요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이런 식으로. 아무리 스스로 수면제 50알을 삼켰다 해도 자신의 의지보다 누군가가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게 이 타살설을 믿는 사람들의 주장인데요. 노르웨이 수사국은 자살로 결론을 내렸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은 타살설을 더 많이 믿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의 정체는 뭘까요? 아직 정확한 실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 노르웨이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노르웨이판 탐함슈드라고 불려요. 이스라엘의 여인에 관한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사건이 50년이나 지났고요. 현재 자살로 결론이 내려져 있지만 아직 노르웨이 경찰은 이스다렌의 여인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2016년에 이 여성의 앞니에서 DNA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분석을 해보니 유럽계 출신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7년에 실시한 동위원소 조사 결과에서 1930년대 독일 니른베르크 인근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어릴 때 프랑스나 독일의 국경지대로 이사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암호문도 감정해본 결과 이 프랑스나 인근 국가에서 교육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스다렌의 여인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했다는 증언과도 일치하는 결과죠. 치아 조사 결과도 남아메리카에서 치과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도 여러 나라를 다녀야 하는 스파이 특성에 잘 맞는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건이 오래 지났지만 점점 내막이 최근 들어 밝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학 수사가 발전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제 사건들이 좀 해결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제보자가 나타나 준다면 결국 이 이스다렌의 여인 정체도 밝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